자, 오늘부터 3, 4월 심화이론반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번 주까지 1, 2월 기본 이론 동안 교육학 전체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봤고, 기본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다뤘던 내용들 중에 이 1권 내용 중에 못 다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로 빼놓은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심화이론 교재를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기본 이론반에서 앞부분 진도 나갈 때는 빼놓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초기에는 이제 심화이론 교재를 사용하다가 중간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보시면 심화이론 오늘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하고, 오늘은 복습 퀴즈 없이 수업을 일단 종료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복습 퀴즈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혹시라도 이제 3월달 강의부터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임용시험의 일정이라든가 어떤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가 이제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실기시험 같은 거, 교육학 논술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의 실제 문제들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의 출제 방식은 교사가 실제로 학교에서 뭐 토론을 한다든가 연수에 참석한다든가 뭐 등등의 상황을 놓고 거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는데, 주로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정책의 방향에 맞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결국 학교 현장의 주요 이슈가 되는 거, 정책의 방향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 예를 들면 학생들의 개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했을 때 교육 과정은 어떻게, 교수 방법은 어떻게,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학교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연관해서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월, 6월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형식을 취하고, 논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형식은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식의 글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갈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주제 영역에 대한 규모, 뭐 단답식 문제, 가끔은 이제 서술식 문제, 혹은 좀 더 길게는 이제 서술에 있어서도 개념을 그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비판이라든가 장점을 말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채점이 가능한 수준에서 내용을 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이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론 심화이론에서는 일단 과거에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데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은 우리가 교육의 심리 부분을 교육의 이해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교육의 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보통 이렇게 5개 영역을 5대 영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위에도 교육 심리에 연관되어 있는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사회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철학 내용들도 가끔은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년도 출제 비중은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이쪽이 앞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좀 모아지고 있긴 한데 가끔 튀어 올라오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특히나도 교육 심리가 나올 때는 교육 방법을 안 내는 식으로 해서 심리와 방법을 거의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교육 심리학도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의 이해 관련해서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사회학적 관점 이런 거 나와서 교육 사회학 내용,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내용,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된 바가 있고요.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의 개념의 유형들 살펴보고 있고, 교육 과정의 그 여러 가지 유형들,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개발 모형,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실행 파트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현행 교육과정도 빠지지 않고 현재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고 쟁점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 방법 관련해서는 수업 체제의 설계라든가 다양한 수업 설계 모형들, 그 다음에 수업 방법들, 특히나도 온라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그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교육평가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부터 평가관, 평가 여러 가지 유형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컴퓨터 적응 능력 적응 검사, 그 다음에 기타의 뭐 교육 연구와 일부 관련되는 것들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교육행정을 교육청 단위에서 혹은 국가 단위에서 항정을 한데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행정에 참여하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주요한 역할, 물론 교사들이 나중에 장학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요하게는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든가 학교의 조직 문화라든가 학교장의 바람직한 지도성, 혹은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이런 지도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학교의 연수 혹은 장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기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로 각각의 영역들을 이제 포커스를 잡고 하시는데, 출제된 것을 피해서 내는 것이 기본이고, 웬만하면 이제 워낙에 요즘 그 학원계 영향이 좀 이제 중요하게, 고민거리다 보니까, 그 서로 쫓기는 약간, 그 뭐죠? 이렇게 막 수건 돌리기? 빈자리 찾아서 쫓아다니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막 이런 거 막 중요하게 다루면 오히려 이제 작년 시험이 가장 극단적이었는데, 갑자기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평가의 기본 과정 이런 거 낸다거나 이런 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출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그때 이제 부족한 점은 이제 보완해서 자기가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쪽에서도 낼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약간 틀어서 내긴 하지만 어쨌든 포커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기출의 그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출의 포인트로 나왔던 걸 공부를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을 공부해서 혹시라도 이제 브리타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포함되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만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한데, 합격을 하려면 전공 점수도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 배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서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까지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형태로 준비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낫겠고, 이렇게 약간 이제 비중의 어떤 격차를 두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그냥 평범한 커리큘럼으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실전 이론 이랬는데, 실전 이론 할 때 사실은 기출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특강 한두 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특강은 이제 마찬가지 한두 번 정도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강의의 특징은 강의하고 휴식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당일 복습을 하고 간다는 점. 그래서 당일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그래도 다 이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복습 퀴즈를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은 주로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정리하고 갈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고요. 매주 복습 노트를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습을 하시고 와서 진행되면서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차근차근 개념을 쌓아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강의의 진행 순서는 대략 기본 이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이론을 다 듣고 나서 심화 이론을 들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3, 4월에 혹시 인강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진도에 맞춰서 기본 이론 듣고 그 주에 바로 맞추어서 심화 이론 같이 들으면 두 가지 강의를 그냥 두 달에 끝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복습 퀴즈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주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형성평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차 끝나고 복습 퀴즈 노트 드리니까 요거 가지고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형성평가 푸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스타트 했으니까 이제 4월부터는 매월 모의고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 초에 화요일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는 4월 1일은 너무 좀 짧고, 그러니까 4월 8일에 잡아서 모의고사 할 테니까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습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보시고, 이번 이론 이제 심화 이론 보실 때는 기본 이론 교재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오시고,
이미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나눠드리고 그 특강에서 사용했던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12시간 동안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압축 특강을 그 자료집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렸던 복습 노트를 그냥 확인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설 강의를 했거든요. 앞에 이제 그 요약된 것도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해설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강의가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복습하실 때, 기본 이론 복습하실 때 활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그냥 하루 이틀 날 잡아갖고 한번 쫙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12시간 특강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잡았지만 12시간 만에 다 못 끝내갖고 내일 이제 보충 강의까지 해서 한 14시간? 많이 잡으면 15시간? 정도 만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단시간에 이렇게 몰아서 보면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약간 되살아나기도 하고, 또 앞에 걸 잊어버리지 않고 뒤 걸 보니까 좀 한 방에 좀 정리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어쨌든 기본 이론 내용 복습하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제가 보자면 어디 갔나요? 일단 넘어갑시다. 기본 이론 복습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심화 이론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 나는지 흐름만 살펴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나서 당일 이제 수업했던 내용 복습하고, 복습 퀴즈 풀고, 그 다음에 오답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복습 노트 나눠드린 거 가지고 매주 복습하시면서 실제 그 기출되었던 선지를 이용한 문제라든가 OX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매월에 한 번씩 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은 원하실 때 신청하시면 그때그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고민은 아니겠구나,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권 교재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앞에 부분은 비슷하고 그 단원마다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책의 활용법 쭉 뒤에 보시면 교육의 이해 파트 보시면 한판 개념 지도라고 해서 1권하고 2권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앞에 1권에 있던 그런 개념도까지 제시하는 게 좀 약간 너무 번잡스러워가지고 그냥 이것만 넣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와 형태가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기본 요소 형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의 기본 요소 형태에 대해서 요거 이제 추가한다는 내용이니까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이제 요 파트처럼 기본 이론에는 없는데 추가되는 주제들은 이제 이렇게 빈 자리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기본서 어디, 이게 기본서 1권의 33쪽에 연장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1권 쭉 보고 나서 2권 이제 보실 때 대략 느낌을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준비가 안 됐는데 1권 수업하면서 심화 이론으로 뺐던 거는 제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리스트 이제 참고하셔갖고 그 내용에서 기본서를 반드시 오늘 갖고 와야 되겠다 싶은 날은 기본서를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심화이론 교재에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도는 교육의 개념적 기초에서부터 교육의 역사적 기초까지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제 교육의 개념적 기초에서 교육의 기본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육의 기본 요소로서 교사와 학습자와 교육 내용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교사에 대해서 얘기 좀만 더 하고 갈게요. 교육의 기본 요소와 형태에서 교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마다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교육 방법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뭐 구성주의 이런 과정 나왔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평가를 할 때도 수행 평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미
앞으로의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 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논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는 지식을 단지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그것도 어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하는, 그래서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 달리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일, 실제적인 문제를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길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리 우리가 뭐 티팩이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시나요? 티팩이 필요하다.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PCK라고 해가지고 교과 내용을 학습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내용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었는데 거기 앞에 테크놀로지를 붙일 정도로 앞으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능력이 기본적인 교사의 능력으로 생각되고 있다. 혼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블렌디드 러닝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교실 수업의 이 교육이 하나로 이제 결합되고 연합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테크놀로지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교사가 교육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과거에는 보다 전문성이 있거나 상위의 직급에 있는 어떤 장학사가 와가지고 혹은 장학 담당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주로 장학이 이루어지거나 연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최근의 장학이나 연수 방식은 교내에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 특히나도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과 밖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서 교사가 학교 밖에 있는 여러 주체들과도 협력해서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점제 기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더 나아가서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결합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한 교육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연계하는 이런 능력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실과 바깥의 현장이 연결되는 맥락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한 맥락으로서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능력으로서 혹은 정체성으로서 단지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습을 촉진하는 사람 혹은 학습자와 함께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점 하나 점검해 두시고, 더불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교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소양 중에 하나로서 윤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윤리라고 하는 점들이 자칫 현대사회로 오면서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앞에서 교직관 했잖아요. 교직관. 기억나죠? 교육행정할 때 교사의 신분과 지위 이런 얘기 할 때 교직관 얘기하면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성직자가 많은 경우 교사를 했기 때문에 교사를 뭐와 비슷하게 보는, 성직자와 비슷하게 보는 성직관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노동자와 비슷하게 보는 노동직관도 등장하게 됐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공적인 업무이지 그냥 사적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가끔은 자신의 기본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점.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또 최근에 오게 되면 전문직관이라고 해서 교사를 뭐로 본다? 전문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이라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노동자와 달리 업무에 있어서 뭘 인정해 주냐면 그 사람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학교 조직의 특성할 때 교사를 전문직으로 보니까 관료제적인 성격도 좀 약하고, 그래서 기껏해야 전문적인 관료제적인 것이고, 아니면 이완 결합체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정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혹은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이나
윤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가지고 자신의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막 돈을 막 엄청 벌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의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무슨 시술을 요구하고, 그것도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하면서 돈 버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 사회적인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전문가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을 가진 만큼 그들이 아주 정직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일반 시민들 내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의 이익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만큼 전문가인 교사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에 맞는 책무감, 확실하게 전문가라고 하면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유리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그러한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직은 어떤 것을 책무로 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인 성숙 혹은 자아 실현에 도움을 주는 인간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업무를 부여받았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만큼 그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런 윤리의식에 기반한 도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교사 자신에 대한 윤리, 교사 상호 간의 윤리, 학부모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무엇보다도 학생에 대한 윤리를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교육 행정할 때 학습자가 학교에서 학습자에 대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교권을 보호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는 활동을 하지만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교사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신체적인 처벌을 한다든가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책의 기본서의 36조에 점검해 보시면 과거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교육 제도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 헌법에서 보면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나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를 모두 취하시키기에 필요한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할 책무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다 왜 그런 공립학교 다녀야죠? 그런데 학교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공립이나 사립에 위탁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아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무교육은 뭘로 하고 있냐면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범위를 법적으로 합의된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형 도서 구입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 운영 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성예비 등으로 불렸던 내지는 학부모 찬조금 같은 거 이런 걸로 불렸던 얘기예요. 그래서 학기 초마다 선생님들이 밥 사 드시라고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 사 쓰시라고 해서 내는 돈이 있어서 별도로.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징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일부 사립에서는 걷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돈을 기본적으로는 의무교육에서는 받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한 것이 구체화된 법 조항으로 등장한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저런 것들이 그냥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거 알고 있나요? 의무교육이란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뭘 안 받는다는 거야?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무상교육에서 유상으로 풀릴 수 있는 위기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그런 논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의무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의 관점에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에 관련해서 자녀 혹은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취학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중학교를 입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밑에 가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입학을 하는 시기는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입학하면 7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연을 자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입학은 3월 1일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 최근에 작년인가? 가물가물하네. 재작년인가? 만 6세 입학제. 우리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만 6세 입학제를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 6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입학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다음 해 3월에 학교에 입학하는 거니까 만 6세 입학제라고 하는데 만 6세 입학제를 만 5세 입학제로 1년 당기려고 했다가 교육부 장관이 막 신발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결국은 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뭐가 앞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는 만 6세 입학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 똑똑해요. 학교를 좀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6세가 된 해에 조기 입학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너무 느려요. 우린 좀 늦게 가고 싶어요 하면 7세에 입학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년까지만 해줍니다. 4세는 안 돼. 3세도 안 되고, 8세도 안 되고, 9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그래서 조기 입학, 그 입학 연기는 신청을 하여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취학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빨리 애를 보내서요라고 독려를 하고 독려해도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렇게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1권에서 37쪽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학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의 종류.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 중, 고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학교는 중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형이 좀 다양한 것이 고등학교에 가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고 약간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것이니까 고등학교의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어느 학교를 갈까를 고민하신 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일반고를 가신 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와 무슨 학교가 있어? 특목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사고로 보통 대표하는 자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일반고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래 유형이 아닌 것은 다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것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할 때 전문교과 있잖아요. 전문교과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가 있잖아. 보통교과 안에 필수교과하고
공통교과하고 선택교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교과를 주로 이제 특수목적고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 잘 못 봤겠지만 산업수연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 지역의 발전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조선산업이 엄청 발전돼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조선과 관련된 분야로 취직할 수도 있고 관련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유리하니까 그런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실제적인 운영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거의 같이 운영돼요. 그래서 항상 특성화고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고 예전에 이런 학교들 중에서 외국어고나 국제고나 이런 학교들, 특히 과학고나 이런 것들은 약간 입시교육을 너무 조장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뻔했었어요. 실제로 법에서도 2025년부터 없앤다라고 법을 만들어놨었어. 그런데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시 존치한다.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특목고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학교 조직의 유형 중에 무슨 조직? 야생 조직 했었잖아요. 야생 조직처럼 학생들도 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조직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형의 학교이고, 그런 만큼 정부에서 이런 학교들을 촉진하고 발전시킨 이유는 이런 다양한 경쟁 상황 속에서 교육의 질을 다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반영한 이런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학교를 만들 때는 국립인 경우, 사립인 경우, 국립인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지정에 따라서 국립이나 사립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지정에 따라서 운영되게 된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라고 하는 것은 특성화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소질과 적성과 능력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이 학생들을 그 앞에서 얘기했던 특수 목적고처럼 이렇게 엄격한 선발을 과정 거친다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이 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다양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래의 어떤 주제들과 같은, 뭐 예를 들면 디자인 고등학교면 디자인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체험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체험 위주로. 그래서 실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실무. 그래서 주로는 직업 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 시스템 내에서도 인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적인 교육들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이제 자율고등학교가 있는데, 자율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근데 공립도 이런 학교가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아까 누구처럼 특목고와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학교로서 각자가 자신의 어떤 그 교육 방향에 맞게 별도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그 학생들의 모집을 받아서 학생들을 이제 입학 전형을 통해서 선발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학교가 이제 자사고를 독립할 때는 지정 요건이 뭐냐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혹은 구간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를 운영하는데 혹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교직원 인건비를 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받는 것이고, 더불어서 법인에서도 법인이 학교 회계에다가 전입해야 되는 그 전입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과정의 최소 운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자율적인 운영을 할 때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그 국가적으로 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이 모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부 선발하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탈북자라든가 뭐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계층적인 어떤 믹스, 소셜 믹스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문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하는 어떤 지적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처럼 보다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에서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업료 입학금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앞에 있는 맥락과 좀 다른 맥락에서 우리 그 자율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일반고이면서 자율학교일 수 있고요. 특성화고이면서 자율학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학교는 앞에서 얘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처럼 교육과정을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하되 다른 학교, 뭐, 사립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비용을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고등학교지만, 우리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받게 되면, 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교원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학기제의 어떤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진급 졸업을 학년제를 하여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과정 도서를 보다, 어떤 것을 써야 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예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기존대로 지키지 않고 예를 들면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지 않고 뭐 2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교원 자격증이 없지만 실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들여와서 어떤 학교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들 중에 약간 경도의 학습장애 를 가진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수적인 어떤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뭐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도교사, 교사 자격증은 없어. 오히려 심리치료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런 분을 교사로 모셔가지고 개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떤 학교들이 이런 자율학교를 지정받을 수 있냐 하면 학생의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니면 개별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예를 들면 과학 분야의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반고 중에서도 자율학교를 지정받아서 과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런 제도들을 교사들이 잘 알면 학교 운영할 때 우리 학교 자율학교로 한번 추진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창의력이나 인성 개발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고등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따르는데 중학교에도 특성화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중학교인 경우에도 자율학교로 인정받아서 보다 다양하게 교육까지 운영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같이 따라다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좀 벗어나는 다양한 교사의 영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방식, 교과의 내용 자체를, 교과의 목록 자체를 좀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할 때 자율학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달리 말하면 농어촌 지역의 어떤 학교 얘기하는 것이죠. 농어촌 지역의 학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처한 교육적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가면 우리 서울 같은 데는 아무리 동네가 그 뭐 약간 허름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학교 앞에 가면 쫙 학원 있죠. 각종 교육시설 같은 거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해주는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시에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아까 맨 위에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경우 자율학교를 신청해서 할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학교의 학생의 학력이 매우 낮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에 교육감이 뭘로?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학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인 경우에도 자율학교로 직권을 운영할 수 있어서 기초학력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 수준을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고등공민학교라든가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다 뭐냐면 일정 시기에 취학 연령을 초과해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무슨 집안이 너무 어렵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그 시기에 받지 못한 경우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별도의 반개학제, 우리 앞에서 기본학제, 기간학제와 반개 혹은 뭐라고 했어? 그런 특별학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 특별학제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면 고등국민, 고등기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성인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식의 교육을 3년 동안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따라서 3년 이하로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각각의 고등기술학교는 보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학교는 고등기술학교는 무슨 학교에 해당되냐면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다 통신시설을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각종 학교들이 있어요. 요즘 각종 학교들이 인기지. 응? 안 그래요? 각종 학교들. 외국인 학교. 외국에서 한 3년 살고 오면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외국인한테 하듯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원어로 당연히 수업하겠죠. 그럼 우리 이제 사교육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좋아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 막 국제학교 이런 거 보낼 수도 있지만 이런 아예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할 거나 아예 출산 시부터 외국의 그 국적을 따려고 이제 막 원정 출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약간 후진국이라든가 약간 인구 부족국 같은 경우는 그걸 막 국적을 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미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때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학업을 중단한 우리 흔히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학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스스로 잘렸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학교 폭력 피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막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책 없이 집에 있거나 길거리를 헤매거나 그래서 뭐 검정고시를 봐서 근데 학력을 따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업의 기본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직업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고 한마디로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든 별도의 대안적인 학교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 합법은 아니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점차로 그 대안학교들 중에 많은 경우들이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각종의 이제 체험 위주의 교육 혹은 인성 위주의 교육 혹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특성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태들의 다양한 학교들을 나타나고 있어서 정규의 학제는 아니지만 마찬가지 특별학제에 해당되지만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도 학력이 인정되게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학교 이외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조직화된 교육의 형식을 우리가 평생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데서도 점점 학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넓혀가고 있는 것처럼 학교 교육 내에서도 학교의 형태를 점점 이렇게 다양화시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수한 학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들도 늘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열악한 처지에 있으면서 어떤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도 확대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다양화시키는 것은 수요자의 그 다양성에 맞춰서 교육의 기회를 더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몇 가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는 뭘 운영해야 돼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는 국가의 교육과정 기준은 뭐에 의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교육감은 이것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 선생님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만드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에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교육부 장관은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은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변경 가능한 수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수업은 3월 1일 시작하고 주간제 전일제 기준으로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도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생생활 기록을 관리하고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조기 진급, 조기 졸업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뭘 통해서 학력 인정 시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우리는 항상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 생각하지만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자율학교에서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격장애나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하지만 이런 제약이 심하면 뭐가 돼요?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요. 하지만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인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그 시체 말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지적인 어떤 저하 상태거나 학습 장애 상태는 아닌데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능이 비교적 낮은 정상적인 범주에 있지만 그래도 낮은 정도 수준의 애들을 보통 이제 경계선 장애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죠? 지능이 우리가 보통 100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한 70에서 100 사이 그 정도 있으면 경계선 장애라고 하는데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적 기능이 저하로 해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인 경우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 혹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이미 관뒀거나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관두고 싶은 마음을 보이고 있거나 이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학업의 중단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업의 중단 지유가 발견되게 되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것을 출석일수로 인정해줘서 그냥 집에서 고민하느라고 학교를 안 나와서 그냥 잘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실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평생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